국회의원의 아들인 한 망나니 고등학생이 군인의 뺨을 건들며 자신의 아버지의 힘을 과시하고 군인들을 개돼지라고 조롱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심장부. 구름을 찌를 듯 솟아오른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에서 강민혁 18은 눈을 떴다. 자동 개폐 시스템이 설정된 시간에 맞춰 암막 커튼을 걷어내자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도시의 풍경이 통유리 너머로 한눈에 들어왔다. 희뿌연 새벽빛과 수천 개의 가로등 불빛이 뒤섞여 만든 비현실적인 공간. 민혁은 그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저 아래서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일 인간들을 굽어보는 것이 그의 하루의 시작이었다. 도련님 일어나셨습니까?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온 중년의 가사도우미가 정갈하게 다려진 교복을 내밀었다. 민혁은 퉁명스럽게 고개만 까딱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민혁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자본에 대한 굴복을 읽어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다. 아니, 존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강민혁의 아버지 강태준은 삼선 국회의원이었다. 초선 시절만 해도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는 이상주의자에 가까웠다. 밤낮 없이 민생을 위해 뛰어다녔고 집은 그저 잠시 들르는 쉼터에 불과했다.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키우는 아들에게 늘 미안함을 가졌던 그는 그 미안함을 물질적 풍요로 채우려 했다. 민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쥐어주었고 그의 잘못은 늘 바쁜 아빠 탓이라며 감싸고 돌았다. 오냐오냐는 그렇게 민혁의 피부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강태준이 재선을 거쳐 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그의 주변에는 권력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민혁은 그들을 어깨 너머로 보며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힘의 원리를 깨달았다. 법과 정의, 도덕과 양심 같은 것들은 힘없는 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과 권력이라는 것을. 그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어른들을 보며 자신 역시 그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믿게 되었다. 그때부터 민혁의 세상은 둘로 나뉘었다. 자신과 같은 부류의 선택받은 자들과 그 나머지를 지칭하는 경멸적인 단어 개돼지. 학교에서도 그의 지위는 절대적이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등교하는 그에게 감히 맞서는 학생은 없었다. 몇몇은 그의 권력에 빌붙기 위해 비위를 맞췄고 대다수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민혁은 그 모든 것을 즐겼다. 비굴한 아첨도 공포에 찬 회피도 모두 자신이 가진 힘의 증거였으니까. 오늘 아버님 일정 때문에 강원도 군부대 방문하셔야 합니다. 학교에는 체험학습으로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사도우미가 전한 말에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촌 구석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었다. 정치를 위한 보여주기 쇼에 자신이 들러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짜증났다. 아, 진짜 귀찮게. 그걸 왜 따라가? 국방위원이라 꼭 참석하셔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도련님도 함께 가주셨으면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곧 기사님 오실 겁니다. 민혁은 들고 있던 포크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다. 접시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그의 심기를 대변했다. 결국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 법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잃고 싶지는 않았다.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은 민혁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었다. 빼곡한 아파트 단지, 회색빛 빌딩 숲을 지나자 곧 푸르다 못해 촌스러운 산과 들이 나타났다. 그는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성에 갇히고 싶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민간인 출입 통제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각 잡힌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다가와 차창을 두드렸다. 기사가 창문을 내리자 젊은 군인이 경례를 하며 신분을 확인했다. 민혁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까만 얼굴, 짧게 깎은 머리, 흙먼지가 묻은 군화. 나라 지키는 개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먼지 구덩이에서 썩어가는 인생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별을 단 장군부터 젊은 사병까지 수많은 군인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 의원에게 거수 경례를 붙이며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다. 아버지는 익숙하다는 듯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악수를 나누고 준비된 단상으로 향했다. 민혁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일말의 자부심을 느꼈다. 저 수많은 개돼지들을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은 머지않아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공식적인 환영 행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막사 안으로 들어가 중요한 회의를 시작했다. 수행 비서가 민혁에게 다가와 잠시 부대 시설을 둘러보고 있으라고 말했다. 지루함에 몸부림치던 민혁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널따란 연병장에서는 수십 명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며 훈련에 한창이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땀방울이 햇볕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민혁은 코를 찡그렸다. 저런 무식하고 원시적인 행위를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저렇게 땀 흘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현실이 우스웠다. 그는 건물 벽 그늘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구경했다. 마치 로마의 귀족이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훈련이 잠시 중단되고 군인들이 잠시 휴식을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그때였다. 한 군인이 땀을 훔치며 민혁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아마 그늘을 찾아온 모양이었다. 군인은 민혁을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하지만 민혁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군인의 군화에 머물렀다. 훈련으로 잔뜩 묻은 흙먼지가 보기 싫었다. 군인이 벽에 등을 기대는 순간 그의 군화에서 떨어진 흙가루 몇 개가 민혁의 새하얀 명품 운동화 위로 떨어졌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털어내면 그만인 작은 흙먼지. 하지만 민혁의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침범이었다. 감히 저 더러운 개돼지가 자신의 영역을 더럽힌 것이다. 민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오만과 경멸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하찮은 군인에게 왕자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한 줌의 흙먼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운동화에 내려앉은 흙먼지를 천천히 아주 과장된 동작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군인을 쏘아보았다. 군인의 이름은 박진우. 이제 갓 상병을 단 성실하고 묵묵하기로 소문난 청년이었다. 그는 민혁의 차가운 시선을 감지하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박 상병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문제가 뭐냐고. 야. 민혁은 턱짓으로 자신의 운동화를 가리켰다. 이거 안 보여? 내 더러운 흙먼지가 내 신발에 묻었잖아. 야라는 반말에 박 상병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상대는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괜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아, 죄송합니다.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사과하며 손으로 흙먼지를 털어주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다. 어딜 만져. 더러운 손 치워. 날카로운 외침에 주변에 있던 몇몇 군인들의 시선이 쏠렸다. 박상병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곳은 군대였다.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민간인, 특히 VIP와의 마찰은 절대 금물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변상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변상? 내까짓게 이걸 변상할 능력은 되고. 민혁은 조롱하듯 말했다. 그는 박상병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키는 박상병이 조금 더 컸지만 민혁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한 달 월급 다 털어봐야 이 신발 한 짝이나 살 수 있으려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주제에. 너희 같은 것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민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박상병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 침묵이 민혁을 더욱 자극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왜 말이 안 나와? 하긴 개돼지들이 말을 할 줄 알면 그게 더 이상한 건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개돼지라는 단어가 민혁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상병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를 지켜보던 다른 군인들 사이에서도 낮은 동요가 일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자신들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민혁은 그들의 반응을 즐겼다. 분노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 그것이 바로 힘의 차이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술 더 뜨기로 마음먹었다. 어쭈 눈에 힘주는 것 봐라. 민혁은 손을 들어 박상병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조롱과 멸시가 가득 담긴 행동이었다. 이래도 가만히 있네. 진짜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이네. 지져보시지 멍멍. 아니 돼지처럼 꿀꿀거려 보든가. 그 순간이었다. 강민혁. 등 뒤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익숙하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한 분노가 서린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민혁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부대 지휘관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태준 의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평소에 온화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민혁의 앞을 가로막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강태준 의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민혁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민혁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공포를 느꼈다. 아, 아빠. 그게 아니라 얘가 먼저 시비를.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민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 의원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연병장에 울려 퍼진 파열음은 해. 민혁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다. 왼쪽 뺨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번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보는 뺨이었다. 그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눈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놈이 뭔데? 내가 뭔데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이따위 모욕을 줘. 강태준 의원의 고함은 부대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내가 입고 먹고 편안하게 잠자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덕인 줄 알아. 바로 이 젊은이들처럼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는 군인들 덕분이야. 그런데 감히 개돼지라고 뺨을 건드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민혁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놈 눈에는 이 젊은이들의 땀과 흙먼지가 더러워 보이나? 내 눈에는 내 놈의 그 오만하고 썩어빠진 정신머리가 훨씬 더 더럽고 역겹다. 강태준 의원은 민혁을 거칠게 밀쳐냈다. 민혁은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뺨을 감쌌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늘 자신의 편이었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었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당장 저 군인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려. 강태준 의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저까짓 개돼지에게 무릎을 꿇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싫어요. 뭐라고? 싫다고요. 내가 왜 저런 놈한테. 민혁의 반항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 의원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땅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꿇어. 아버지의 압도적인 힘과 분노 앞에서 민혁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는 결국 박상병 앞에 무릎을 꿇려졌다. 수치심과 분노로 눈물이 터져나왔다. 주변을 둘러싼 수십 명의 군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 왕자가 흙먼지 위로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흙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강민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난생 처음 겪는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군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온몸에 박히는 것 같았다. 사죄드려. 내 더러운 입으로 저 군인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것을, 내 오만한 행동으로 저 군인의 인격을 모독한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려. 강태준 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하지만 머리채를 잡은 아버지의 소나기 힘이 더욱 강해졌다. 결국 그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그게 사죄하는 태도냐?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말하고 용서를 구해. 민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굳은 표정의 박진우 상병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당혹감과 연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 때문에 국회의원의 아들이 무릎 꿇고 얻어맞는 이 상황이 그에게도 편치 않은 듯 했다. 그때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혁을 무릎 꿇린 강태준 의원이 돌연 박상병을 향해 자신의 두 무릎을 꿇었다. 그 광경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부대 지휘관도 수행비서도 그리고 연병장의 모든 군인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한민국의 힘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이제 20살을 갓 넘긴 젊은 사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박상병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의원님,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강태준 의원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박상병.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아비인 제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젊은이에게 제 아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이 아비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강태준 의원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참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상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비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괴물을 키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부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고 저 철없는 아들의 죄를 너그러이 헤아려 주십시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아닌 자식의 잘못에 가슴을 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 진정성 앞에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적개심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박상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 있었고 다른 군인들 역시 숙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준 의원은 옆에 서 있던 부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부대장님,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국방위원으로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망친 죄인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 제발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부대장은 당황하며 그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을 이었다. 제 아들 강민혁을 이 부대에 맡기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놈의 썩어빠진 정신과 나약한 육신을 개조시켜 주십시오. 특권 의식에 찌들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이놈에게 땀의 가치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 명의 군인으로 받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놈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겠습니다. 휴대폰, 지갑, 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이 몸뚱이 하나만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애원이었다. 아들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였다. 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군대에 나를 맡긴다고, 버리고 가겠다고, 장난일 거라고 화가 나서 하는 말일 거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아빠, 무슨 소리야? 나보고 여기서 지내라고.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당장 일어나. 민혁이 소리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강태준 의원은 매서운 눈으로 그를 제압했다. 닥쳐라. 내가 있을 곳은 더 이상 그 집이 아니다. 내가 인간이 될 때까지 내 눈에서 오만의 그늘이 걷히고 내 입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 묻어나올 때까지 너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강태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대장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부대장님.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어떤 훈련이든 어떤 고된 작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던져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를. 부대장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회의원의 아들을 부대에서 맡아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바로잡으려는 강태준 의원의 진심과 그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그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의원님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준 의원은 수행비서에게 눈짓했다. 수행비서는 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과 지갑을 꺼냈다. 민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세상과 연결되고 그의 신분을 증명해주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빠, 안 돼.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마. 민혁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강태준 의원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는 매정하게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자신을 기다리던 검은색 세단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갔다. 안 돼. 아빠. 아빠. 민혁은 절규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세단의 문은 굳게 닫혔고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혁은 넋이 나간 채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태우고 왔던 안락하고 안전했던 자신만의 성이 이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었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정막이 흘렀다.
민혁은 흙먼지 가득한 연병장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값비싼 교복과 운동화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그를 둘러싼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아첨하거나 그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개돼지라 모욕했던 무표정한 군인들 뿐이었다. 아스팔트 위의 왕자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왕국에 버려졌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었다. 거칠고 황량한 진짜 세상의 민낯이었다. 정산 개조 프로젝트의 첫날은 그렇게 처절한 절망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검은 세단이 남긴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민혁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부대장의 지시를 받은 한 중사가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중사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민혁을 하나의 처리해야 할 과업으로 대할 뿐이었다. 따라와.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짧고 간결한 명령이었다. 민혁은 멍하니 그를 따라 걸었다. 수많은 군인들의 시선이 여전히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현실을 부정하는 외침으로 가득 찼다. 이건 악몽이야. 아빠가 화가 나서 버리는 연극일 뿐이야. 곧 비서 아저씨가 와서 모든 게 장난이었다고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고 할 거야. 하지만 그의 희망은 보급품 창고처럼 보이는 낡은 건물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중사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입고 있는 거 전부 벗어. 뭐? 내가 왜? 군말 말고 벗으라면 벗어. 이제부터 내 놈이 입을 옷은 이게 아니니까. 중사의 위압적인 태도에 민혁은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치욕감에 몸을 떨며 흙먼지 투성이 교복을 벗었다. 수십만 원짜리 티셔츠, 명품 벨트, 그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운동화까지. 그의 신분을 증명하던 모든 것들이 낡은 플라스틱 상자 안으로 던져졌다. 잠시 후 중사는 닳고 닳아 색이 바랜 작업복 한 벌과 투박한 군용 작업화를 던져주었다. 입어. 까슬까슬한 감촉의 작업복은 몸에 맞지도 않았고 땀과 세제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났다. 민혁이 옷을 갈아입자 중사는 그를 창고 구석의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낡은 이발기와 가위를 꺼내들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다. 안 돼. 내 머리에 손대지 마. 민혁은 기겁하며 저항했다. 매달 수십만 원을 들여 관리하던 머리였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중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내 아버지가 직접 부탁한 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오만한 정신이 깃들 곳을 남겨두지 말라고. 윙으 하는 소음과 함께 이발기가 그의 머리카락을 파고들었다. 힘없이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가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민혁이 아니었다. 국회의원 강태준의 아들도 아스팔트 위의 왕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름도 신분도 머리카락도 없는 그저 부대에 버려진 한 명의 짐 덩어리일 뿐이었다. 모든 처리가 끝난 민혁은 부대장실로 다시 불려갔다. 짧게 깎인 머리, 헐렁한 작업복 차림에 그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부대장은 그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던 한 상사를 불렀다. 마 중사. 예, 부대장님. 오늘부터 자네가 이놈을 책임지고 맡도록 의원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다. 가장 힘들고 더러운 곳에서 땀의 가치를 배우게 하라고. 마동철 중사. 부대 내에서도 호랑이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굵은 목과 다부진 체격, 햇볕과 세월에 거칠어진 피부는 그가 군대에서 보낸 시간을 짐작하게 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냉정해서 웬만한 강심장의 신병들도 그 앞에 서면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마 중사는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귀찮은 일을 떠맡게 되었다는 짜증과 이 하얗고 연약해 보이는 애송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민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내가 할 일? 넌 지금부터 군인도 민간인도 아니다. 그냥 일꾼이야.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면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오나? 다시. 알겠습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마 중사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따라와. 마 중사가 민혁을 데려간 곳은 취사장이었다.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곳. 뜨거운 증기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기름때가 뒤섞여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첫 번째 임무다. 마 중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감자 자루를 가리켰다. 오늘 저녁 배식 전까지 저거 전부 껍질까? 남기면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 민혁은 기가 막혔다. 태어나서 과일 한 번 제 손으로 깎아본 적 없는 그에게 저 많은 감자를 까라는 것이었다. 그는 항의하려 했지만 마 중사의 살벌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쭈뼛거리며 감자 필러를 집어들었다. 처음 해보는 일은 서툴기 짝이 없었다. 껍질은 두껍게 깎여 나갔고 손은 미끄러져 몇 번이나 베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손가락은 아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다. 하지만 감자 더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주변의 취사병들은 힐끗힐끗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말을 걸거나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날 밤 민혁은 창고 옆에 임시로 마련된 작은 간이 침대에 몸을 던졌다. 마 중사는 약속대로 감자를 다 까지 못한 그에게 저녁 식사를 주지 않았다. 굶주림과 피로, 온몸의 통증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막막함이었다. 천장에 달린 희미한 백열등을 보며 민혁은 생각했다. 이게 현실인가? 정말 아버지는 나를 이곳에 버린 것일까? 그는 분노의 차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손에 전해지는 통증뿐이었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분하고 억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그 세상의 한복판에 그는 이름 없는 존재로 그렇게 던져져 있었다. 민혁의 지옥은 다음 날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이 트기도 전 마 중사는 잠겨 있지도 않은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그의 침대를 발로 찼다. 기상. 해가 중천에 뜨겠다. 당장 안 일어나? 간밤에 설친 잠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 중사의 고함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어제 까다 남은 감자 더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인 취사장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민혁은 묵묵히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는 손은 감각이 무뎌질 지경이었다. 오전 내내 감자와의 사투를 벌인 그에게 주어진 다음 임무는 거대한 솥을 닦는 일이었다. 수백 인분의 밥과 국을 끓여낸 솥은 바닥에 시커멓게 눌어붙은 누룽지와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다. 이게 사람 손으로 닦인다고요? 민혁이 기가 막혀 묻자 마 중사는 철수 세미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럼 내 눈엔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나? 내가 이걸 매일 닦는다. 내 놈처럼 징징거리지 않고 손에 힘 꽉 주고 밀어. 요령 피울 생각 마라. 내가 내 뒤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 민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솥 안으로 들어가 철수 세미질을 시작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치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다. 솥 하나를 닦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솥은 여러 개였다.
점심 배식 시간이 되자 민혁은 난생 처음으로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그가 어제까지 개돼지들이나 먹는 것이라 경멸했던 음식. 김치가 잔뜩 들어간 멀건 국, 딱딱한 조기 튀김, 그리고 몇 가지 나물.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그는 꾸역꾸역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 식사하던 한 무리의 군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박진우 상병이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주 볼 자신이 없었다. 박 상병 역시 그를 발견한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식사만 할 뿐이었다. 그 무관심이 민혁에게는 더 큰 수치심으로 다가왔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마 중사는 그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 그가 이끌고 간 곳은 부대에서 가장 구석지고 냄새나는 곳, 바로 화장실 변소이었다. 오후 임무다. 여기 전부 내가 청소해.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민혁은 헛구역질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합니까? 난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그의 항변에 마 중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범죄자? 넌 범죄자보다 더 나빠. 범죄자는 법이라도 무서워하지. 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잖아.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더러운 일이 뭔지 내 몸으로 직접 느껴봐.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사는지 직접 보라고. 이게 다 내 아버지가 바라는 교육이다. 마 중사는 그의 손에 솔과 고무장갑을 억지로 쥐어주었다. 민혁은 절망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이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것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 솔질을 시작했다. 더러운 오물이 튀고 악취가 온몸에 배는 듯 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그의 오만했던 과거, 화려했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청소가 끝날 무렵 민혁은 탈진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마 중사가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와 그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다.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어. 차가운 물줄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었다. 마 중사는 그런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어제 남긴 밥 한 숟가락, 내가 오늘 닦은 이 변기. 그게 다 누군가의 땀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거다. 넌 지금까지 그 땀방울의 무게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 이제부터라도 느껴봐. 내가 들고 있는 그 숟가락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마 중사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민혁은 젖은 생쥐꼴로 바닥에 앉아 그의 말을 곱씹었다. 숟가락의 무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에게 식사란 그저 차려진 것을 먹는 행위일 뿐이었고 깨끗한 환경이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 당연한 것들을 위해 누군가는 지금의 자신처럼 땀 흘리고 허리 숙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민혁이 부대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그의 삶은 단순한 노동의 반복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취사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부대 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다. 화장실 청소, 배수로 정리, 제초 작업까지. 마 중사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그를 몰아붙였다. 민혁의 몸은 변해가고 있었다. 비단결 같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군살 하나 없던 몸은 고된 노동으로 잔근육이 잡히기 시작했고 하얗던 피부는 햇볕에 검게 그을렸다. 처음 며칠간 그를 괴롭히던 분노와 반항심은 이제 체념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 그저 기계처럼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힘든 날이었다. 폭염경보가 내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 중사는 진지 보수 작업에 그를 투입했다. 민혁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무거운 흙포대를 나르고 삽질을 했다. 내리쬐는 뙤약볕에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순간이 여러 번이었다. 결국 사달이 났다. 흙포대를 어깨에 이고 비탈길을 오르던 민혁은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경사가 심하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다. 작업을 감독하던 마 중사가 달려왔다. 이놈의 자식,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 마 중사의 고함 소리에 민혁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퉁퉁 부어오른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못 일어나겠습니다. 민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습에 마 중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민혁의 발목을 살피더니 짧게 혀를 찼다. 즉, 빌어먹을 애송이. 그는 다른 병사에게 민혁을 의무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민혁은 병사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의무실로 향했다. 치료를 받고 임시 숙소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욱신거리는 발목과 온몸의 통증, 그리고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끙끙 앓던 민혁은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실눈을 떴다. 마 중사였다. 그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러 온 것일까? 민혁은 몸을 잔뜩 웅크렸다. 그런데 마 중사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혁의 침대 옆 협탁에 작은 연고 하나와 차가운 물수건을 놓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혁은 그의 나직한 혼잣말을 들었다. 애비나 아들이나 사람 속 뒤집는 건 똑같군.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협탁 위에 놓인 것을 바라보았다. 멍과 타박상에 쓰는 연고였다. 낮에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빌어먹을 애송이라 욕하던 그가 두고 간 것이었다. 순간 민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연고를 집어들었다. 아직 마 중사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왜 이걸 주고 간 것일까? 동정? 연민? 아니면 그저 자신이 내일 일을 못하게 될까봐?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연고 하나가 지난 2주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악마라고만 생각했던 마 중사. 그에게도 다른 얼굴이 있었다. 자신을 모욕했던 박상병. 그 역시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만 했는데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가장 아픈 방법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민혁은 삐끗한 발목에 서툴게 연고를 발랐다. 시원한 감촉과 함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분노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감정, 자신의 과거에 대한 희미한 부끄러움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의 단단했던 오만의 갑옷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마 중사가 두고 간 연고는 민혁의 발목뿐만 아니라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까지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무릎 꿇으며 흘리던 눈물의 의미를, 마 중사의 거친 욕설 뒤에 숨어있던 의도를, 그리고 자신이 개돼지라 모욕했던 군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억지로 하던 일들에 점차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감자를 깎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얇고 빠르게 껍질을 벗길 수 있을지 고민했고, 식판을 닦을 때는 어떻게 해야 기름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지 연구했다. 그의 움직임에서 수동적인 체념 대신 능동적인 의지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지되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고 무시하던 취사병들도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때로는 굳은 일을 자처하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이 신입 하고 부르던 호칭은 어느새 민혁씨로 그리고 민혁아로 바뀌어 갔다. 가장 큰 변화는 박진우 상병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부대 안에서 마주쳐도 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외면했다. 민혁은 차마 그를 마주볼 용기가 없었고 박상병 역시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그의 등 뒤에 다가와 시원한 캔 음료수 하나를 건넸다. 돌아보니 박상병이었다. 마셔. 날도 더운데. 박상병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민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음료수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캔의 감촉이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고맙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상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몸은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것은 증오도 경멸도 아닌 순수한 인간적인 관심이었다. 그 한마디에 민혁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울컥 하고 솟구쳤다. 그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강요에 의한 가짜 사과가 아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때라고. 민혁은 들고 있던 캔을 내려놓고 박상병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상병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상병의 눈이 조금 커졌다.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상병님께 드렸던 모욕적인 말과 행동,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상병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고개 들어.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박상병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며칠은 너 때문에 잠도 못 잤다. 분해서, 억울해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화가 나서. 그런데 내 아버님께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또 매일같이 여기서 고생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더라. 그는 민혁의 어깨를 툭 쳤다. 됐다. 이미 충분히 벌 받고 있잖아. 나도 그 일 이제 잊을란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털어버려. 용서였다. 민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상병은 저녁 식사를 마친 민혁을 PX 군대 매점로 데려갔다. 그는 초코파이 2개와 우유를 사서 민혁에게 건넸다. 이게 군대에선 특식이야. 먹어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초코파이를 먹었다. 달콤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마시멜로가 입안에서 녹아내렸다. 민혁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 용서의 맛이었고 화해의 증표였으며 차가웠던 그의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인간적인 온기였다. 박진우 상병과의 화해는 기폭제가 되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꼬리표와 개돼지 사건의 주범이라는 주홍글 씨는 서서히 희미해졌다. 대신 병사들은 그를 묵묵히 일하는 민혁이로 보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그를 왕자님이라고 놀리는 짓궂은 선임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악의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친 남자들의 세계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민혁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쉬는 시간이면 병사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힘든 작업을 할 때는 누군가 말없이 다가와 일손을 거들어 주었다. 그는 그들의 세계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군대 용어도 배우고 그들만의 농담을 들으며 웃기도 했다. 그러던 8월의 어느 날 거대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민혁이 있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부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부대 뒤편의 야산 일부가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했고 배수로가 역류하여 부대 곳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전원 비상. 신속히 배수로 확보하고 마대자루에 흙 채워서 시유구역으로 집결. 새벽부터 마 중사의 고함이 부대 전체를 울렸다. 민혁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쏟아지는 비를 뚫고 뛰쳐나갔다. 그는 쉴 새 없이 삽으로 흙을 퍼 마대자루에 담고 그것을 어깨에 이고 진흙탕이 된 길을 달렸다. 비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다. 흙먼지 대신 흙탕물을 뒤집어 쓰며 일하는 것은 이전에 겪었던 고생과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민혁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넘실거리는 흙탕물과 그것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료들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한 나이든 행정보급관이 무거운 마대자루를 들고 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의 위로 다른 마대자루들이 쏟아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위험해. 그것을 본 민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행정보급관을 덮쳐 보호하고 쏟아지는 마대자루를 등으로 받아냈다. 둔탁한 충격에 숨이 막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고 흙더미를 치웠다. 괜찮으십니까? 민혁아, 너 괜찮아? 모두가 그의 안부를 물었다. 행정보급관은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 민혁은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그는 괜찮다며 손을 젓고는 다시 일어나 삽을 집어들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휘하던 마 중사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밤샘 사투 끝에 태풍은 지나갔고 부대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녹초가 되어 식당에 모였다. 민혁 역시 흙탕물 범벅이 된 채로 구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때 마 중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긴장했다. 하지만 마 중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툭 하고 쳤다. 평소보다 훨씬 묵직한 손길이었다. 어제 수고했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마 중사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신을 하찮은 애송이로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한 명의 동료를 바라보는 거칠지만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코끝이 찡해져 올 뿐이었다. 아버지의 권력이나 돈으로 얻은 거짓 존경이 아니었다. 자신의 땀과 노력 그리고 아주 작은 희생으로 얻어낸 진짜 인정이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일하는 일꾼이 아니었다. 함께 땀 흘리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맹렬했던 여름의 열기가 가신 자리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민혁의 부대 생활은 이제 완벽한 일상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부대원들은 그를 자연스러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였고 민혁 역시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다. 고된 노동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일을 마친 후 동료들과 나누는 시시껄렁한 농담과 땀 식히는 물 한 잔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어느덧 그가 부대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부대장이 그를 호출했다. 강민혁, 아버님에게서 온 편지다. 부대장은 민혁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석 달 만에 첫 소식이었다. 그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부대 뒤편의 작은 쉼터, 그가 종종 혼자 생각에 잠기던 곳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힘있는 필체가 담긴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민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의 모습이 어떨지 아비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구나.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내가 겪고 있을 고통과 원망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아비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너를 망치고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이라는 착각으로 너에게 세상의 오만함을 가르쳤다. 내가 군인의 뺨을 조롱하며 건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너를 그 안락한 성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너는 평생 괴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비 역시 젊은 시절 이 나라의 군인으로 복무하며 땀의 가치를 배웠다. 전우들과 함께 흙바닥을 구르고 같은 밥을 먹으며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 혼자서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내가 권력의 달콤함이 아닌 땀방울의 짠맛을 먼저 배우길 바랐다.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는 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는 법을 배우길 바랐다. 이제 너에게 묻고 싶구나. 땀 한 방울의 무게를 배웠느냐?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의 온기를 느꼈느냐? 내가 경멸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느냐? 나는 너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너 스스로 돌아올 때를 알게 될 것이다. 아비는 왕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의 진짜 사내, 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를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미안해하는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민혁의 뺨 위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고뇌와 아픔 속에서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렸는지 그 행간에 담긴 절절한 부성애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기에 가장 아픈 방식으로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것이다. 지난 석 달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흙먼지와 땀방울, 굳은 살과 상처, 마 중사의 호통과 박상병의 용서, 그리고 동료들의 웃음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진짜 사내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음을 깨달았다. 민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울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작별을 고했다. 원망과 분노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는 비로소 한 뼘 더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왕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다음 날 민혁은 결심했다. 그는 먼저 마 중사를 찾아갔다. 늘 고함을 치던 훈련장이 아닌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혁은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썩어 빠진 놈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마 중사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이제 사람 구실 좀 할 것 같으니 떠나려는 거냐? 네.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서 또다시 왕자님 행세하지 마라. 내 아비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마 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의 격려였다. 부대장에게도 정식으로 인사를 올린 민혁은 며칠 뒤 부대를 떠나게 되었다. 그가 처음 왔던 날과 달리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그와 함께 땀 흘렸던 수많은 전우들이 연병장으로 나와 그를 배웅했다. 민혁아, 잘 가라. 사회 나가서도 삽질하던 거 잊지 말고. 휴가 나가면 연락해. 형이 술 사줄게. 짓궂은 농담과 격려가 쏟아졌다. 박진우 상병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다신 예전처럼 살지 마라. 지금 내 모습이 훨씬 멋있다. 민혁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두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 멀리서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강태준 의원이 내렸다. 석 달 전보다 수척해지고 머리에 흰 서리가 더 내린 모습이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혁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태준 의원의 눈에 비친 아들은 더 이상 오만한 왕자가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다부진 눈빛, 곧게 선 자세. 그는 한 명의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민혁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 의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민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세상을 경멸하는 시선이 아니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과 사람들이 정겹게 느껴졌다. 자신이 이제 저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몇 달 후 민혁은 평범한 고등학생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민혁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스스럼없이 도왔다. 주말에는 아버지의 지역구 사무실에 나가 꾸준히 일을 돕거나 조용히 봉사활동을 다녔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있었다. TV에서는 국회에서 열변을 토하는 강태준 의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아들, 후회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뜬금없이 물었다. 뭘 말입니까? 그 석 달,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시간 아니었느냐?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 불빛들 속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했다. 아스팔트 위에 왕자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단단한 대지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한 명의 청년이 새로운 삶을 향해 밝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개과천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것이었다.